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노정면은 법원 감사 진행 중인 룸살롱 접대 의혹의 증거로서 윤석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지기현 판사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은 자신의 인생 역정을 연설하던 중 처음에는 판검사에서 그냥 배 두드리고 소위 큰소리 뻥뻥 치고 룸살롱 접대 받으면서 살려고 그랬다 라는 발언으로 지기현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우회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기현 판사는 법조계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헤어지기 전 후배들과 찍은 사진이며 해당 업소는 룸살롱이 아닌 라이브 카페로 불리는 이종 단란주점이라 해명했습니다. 5월 21일 국민의힘 이상희 의원은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이 룸살롱 성격의 주점에 출입했다 주장했습니다. 유동규의 증언으로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는 시로코라는 업소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시로코는 룸살롱이 아니라 라이브 카페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시로코는 노래 연습장으로 운영되다 라이브 카페로 업종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룸살롱이 아니라 라이브 카페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준으로 지기현 판사의 룸살롱 접대 주장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증거 사진으로도 당사자의 해명으로도 지기현 판사가 다녀간 곳이 룸살롱이 아니라 라이브 카페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만을 룸살롱이나 주장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지기현 판사에 대한 의혹 제기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입니다. 일관성을 상실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반발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힘으로 억누를 수밖에 없으며 일관성 상실이 커질수록 반대 목소리에 대한 폭압도 거세어질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권력은 독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재명을 지지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3일 금요일 지금 녹음 시간은 저녁 8시입니다. 저는 라이브TV 호구맨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말에 좀 개인적인 일정이 생긴 관계로 오늘 이제 녹음을 부득이하게 금요일 저녁으로 이제 녹음 시간을 옮기게 됐는데 PC님이 좀 오늘 좀 많이 늦어지는 관계로 퇴근길 이슈가 좀 겹쳐가지고 그래서 지금 일단 방송 시작은 저 혼자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단독 방송은 아니고 하다 보면 아마 PC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이 성남시 시로코 노래 연습장 여기에 관해서 이제 그 국힘 측에서 이제 폭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에 이건 이제 근데 이제 이재명 반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다음 몇 번에 들어왔던 내용들이긴 합니다만은 이 시로코 노래 연습장에 이재명이 몇 번 갔었다. 그리고 이 시로코 노래 연습장이라는 데가 그 이제 단란주점, 과거 이제 단란주점, 지금 요즘 말하는 단란주점이라는 업종이랑 2000년대 초중반의 단란주점이라는 업종이 좀 영업 행태가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여기가 그러니까 이재명이 다녀갔던 요 시점까지만 해도 이 단란주점이라는 데가 말하자면 한 그레이드 낮은 룸살롱 그런 식으로 이제 영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단란주점 그러면은 커다란 홀이 있고 거기에 이제 손님이 올라가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스테이지가 있고 이제 그런 형식인데 원칙대로 하면은 미국에서 말하는 가라오케 바 같은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말하는 단란주점이라는 거는 이제 거의 룸살롱이 가까운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각각의 이제 개별 룸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밴드 불러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이제 여종업원들이랑 이제 술 먹고 막 질펀하게 놀기도 하고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대장동 일당들이 단골로 드나들던 곳이었고 이제 그 와중에 이재명도 여기 몇 번 왔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유동규 씨 증언을 통해서 이제 나왔던 바가 있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폭로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인트로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지기현 판사 건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측에서 계속 룸살롱 접대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지기현 판사 측이 반박하기로는 룸살롱이 아니고 이제 그냥 일반적인 노래 주점이었고 그게 접대받은 것도 아니고 당시에 이제 그 법조계 후배 판사들 밥 사주고 이제 본인은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 2차로 이제 후배들이 거기를 가가지고 집에 가기 전에 같이 사진 한 장 찍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 무슨 접대 사진이라고 이제 올린 사진들을 봐도 사실상 이거는 딱히 룸살롱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룸살롱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홀이 없죠. 스테이지가 커다란
홀은 없고 각각 개별의 이제 그 칸막이 쳐진 방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룸살롱이라고 하는 건데 이 지금 올라온 사진을 봐도 딱히 그런 룸으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좀 억지가 아닌가. 뭐 이제 괜히 또 꼬투리 잡으려고 이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뭐 구속도 이제 취소시켜주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계속 꼬투리 잡고 이제 늘어지는 거 아닌가. 또 이제 이 양반이 그 지금 내란 관련해 가지고 재판들을 다 맡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내란 쪽 재판 판사기 때문에 어떤 이제 판결에 대한 압박도 이제 압박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물고 늘어진다는 게. 그래서 여러모로 참 그렇다. 뭐 지금 이제 계속 사법 통제에 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오늘만 해도 지금 또 박범계가 대법관 30년인가 늘리는 법안에 이제 더해가지고 대법관을 선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격 요건을 없애겠다. 뭐 이제 그냥 특별한 자격 조건을 주는 게 아니라 뭐 그쪽 학계든 뭐든 간에 뭐 명망가면 가능하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법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사법고시가 없어졌기 때문에 뭐 이제 변호사 시험 통과한 사람들 중에서 대법관 현행은 어떻게 뽑지? 현행은 아마도 법원 인사 중에서, 그러니까 법원 판사 중에서 대법관을 그냥 선출을 하는 걸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거를 그냥 외부에서 명망가 중에도 아무나 올려가지고 대법관으로 앉히겠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개정안을 떠져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진짜 자기들 입맛대로 이제 사법부를 완전히 재구성하겠다, 뭐 그런 의도로 충분히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버린다면은 국회에서 이걸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럼 대통령은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의 통과가 확실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통과가 되는 게 확실시 되는 그런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도 이제 뭐 이재명 찍으면 안 되는 그런 또 이유가 명확해지는 거죠. 자, 이제 이번 주에 그 여론조사 추이가 이제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말할 부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뭐 지난주에 저희도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여론조사에 관해 이제 좀 길지 않게 짤막하게 언급을 하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좀 희망적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은 뭐 TK에서도 이재명한테 많이 뺏겼고 PK에서는 밀리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충청권에서 결정적으로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희망적으로 보기 어렵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이재명 스스로가 여러 가지 이제 악재를 많이 말하자면 이제 자기 발에 자기 걸려 넘어진 꼴이긴 한데, 뭐 아무튼 이재명 스스로가 자기 표 깎아먹는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뭐 저나 BC님이 주로 보는 이제 그 여론 지표가 이제 갤럽인데, 갤럽 같은 경우도 지금 김문수 후보측이 많이 따라 붙기도 했고, 그러니까 상승세 추세는 계속 있어 왔지만은 좀 그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충청권에서 앞섰다. 네. 충청권에서 드디어 이제 추월했다는 거랑, 그리고 TK에서도 이재명이 뺏어간 표 상당수를 만회한 걸로 보인다. 뭐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PK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PK도 뒤집어졌던가 비슷한 양상이든가 거의 그런 수준이고, 그래서 상승세이기도 하면서 또 이제 중요한 확실하게 표를 받아내야 되는 지역들에서 김문수 후보측이 많이 만회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투표 날까지 대략 한 열흘 정도 남았지만은 충분히 열심히 달려볼 만하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희망적이다, 무조건 이긴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사실. 아직까지 분명히 뒤처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이재명이 헛발질 하는 것만 기대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이제 어떻게든 좀 표를 더 결집시킬 표를 더 이제 모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일환으로 지금 최근까지 계속 이준석 캠프 측에 그 단일화 제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준석 측은 또 이제 그걸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선을 긋는다, 뭐 단일화 없다, 그런 식으로 몇 번이나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또 이제 그 일환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 측이 녹음일 오늘 오후에 이제 세밀의 민주당 당사를 방문을 했다고 하죠. 직접 방문을 하면서 이제 들고 온 게 뭐 있냐면은 연합정부 구성안을 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정부라는 게 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님께 다시 한번 국무총리를 맡기겠다, 뭐 정권을 주겠다, 국무총리로서 정권을 주겠다, 이제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당 측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고, 근데 그 방면에 지금 그 반면에 총리님하고는 직접적인 연락이 닿지 않았다, 뭐 이제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관련해 가지고도 뭐 당원 지지자분들도 좀 의견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일부 분들은 이제 뭐 총리님 명예 같은 걸 생각을 한다면은 안 받는 게 낫지 않는가. 뭐 이제 그리고 이제 총리님도 앞서서 연설을 하시면서 뭐 분명하게 선을 그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구 선거운동도 안 할 것이다,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비춰보면은 뭐 이거 그냥 안 받는 게 맞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게 또 뭐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재명 저지가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이번 선거판에서 또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저지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 지금 와서라도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 더구나 지금 저쪽에서 굉장히 전향적인 제안을 내놓은 상황인데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생각은 양쪽 뭐 어느 쪽도 충분히 합당하다, 뭐 그렇게 보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만약 총리님께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라면 이런 말씀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 명예라는 자원 같은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뭐 이제 총리님 원래 기존에 말씀하셨던 입장 그대로 계속 가져가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누구하고도 협력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재명이 저지된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이재명을 저지를 못했다 그러면은 어떤 상당 부분의 어떤 원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비난 같은 거를 이재명 저지를 바라는 측으로부터 이제 받게 되실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 중에도 그때 만약에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은 원망하는 분이 저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그래서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그래서 뭐 김문수 측을, 그럼 만약에 김문수 측,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그 연합정부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김문수 측에 이제 김문수 캠프에 참가를 하신다, 뭐 연대를 한다, 뭐 그런 모양새가 나왔다고 쳤을 때 이때도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재명을 꺾으면은 기존의 어떤 그 민주 진보 진영으로부터는 또 이제 비난을 들으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양쪽 선택지 어느 쪽을 골라도 결과에 따라서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서 계속 비난은 계속 있었고, 개딸 쪽에서는.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 판에서 지금 명예라는 거를, 그 대외적인 명예라는 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지 간에 절반 정도는 거의 막 죽일 놈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이제 그 총리님의 가치관이겠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비춰서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이 연립정부 제안은 받기 힘드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설득 과정이 어떻게 될지, 설득을 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 업로드 시점에는 또 어떻게 또 이 상황이 바뀌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느 판단을 하셨든지 간에 저는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수용할 준비는 되어 있고, 다만 여기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도 이 정치권 진영 싸움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은 총리님께 드릴 수 있다면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세에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요충지들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이제 결과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측도 좀 다급해진 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위기감이나 다급함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오늘이죠. 그 여론조사에서 이제 민주당 측이 불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여론조사 업체들을 고발하겠다라고 또 민주당 측에서 또 이제 또 입장을 냈어요. 이건 거의 뭐 대놓고 여론 조작하겠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면서
이제 그 전제로 들었던 거 부정선거 음모론 거기에 관해서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또 끄집어내서 비판하는 쪽이 있는데 뭐 그래서 뭐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긴 선거는 뭐였냐? 지난 대선도 부정선거였냐? 뭐 대답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런 얘기들 하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거나 이 자기들이 불리하게 나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뭐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차이가 있다면 민주당은 비상계엄을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못하고 여론조사 업체만 그냥 고발로 두들겨 패려고 한다. 제갈 물리려고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 부정을 하다 보니까 비상계엄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뭐 서서적으로 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똑같은 마인드를 민주당이나 이재명 측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는. 그런 점에 비추어 봐도 얘네들한테 정권 주면 똑같은 짓거리 충분히 할 수도 있다. 뭐 이를테면은 뭐 이재명이 끔찍한 가정이긴 합니다만은 이재명이 집권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3년 뒤에는 뭐 총선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선거 부정선거다. 그러고는 또 이재명도 선거에 털겠다고 비상계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만한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문수 후보 이제 상승세를 이제 민주당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좀 이제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 업체를 두들겨 패려고 하는 그런 액션도 취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또 뭐 그 투표 배가 운동 뭐 3표씩 끌어오자 뭐 그런 식의 이제 뭐 당원 운동도 지금 전개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판세가 좀 위태한 상황이 오니까. 그래서 뭐 그래서가 아니지 별거 없지. 그냥 우리는 하던 대로 이재명은 안 된다. 이거만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뭐 어쩌면은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겠다. 뭐 이제 그런 생각 저도 조금은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충청권에서 선전을 많이 이제 표를 뺏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제 뭐 제가 SNS에서 적긴 했습니다만은 이 민주당 김수현 의원 이 양반이 좀 공헌한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지난주였나 그 충청권 가가지고 이제 이해감소를 했죠. 공주였나 거기 가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고향이라고 뭐 내란수기의 고향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된다 그런 소리를 했다고 하죠. 지역 유세에서. 그 바람에 이제 그 지역에서 상당히 좀 반발이 일어났고 이제 막 현수막 같은 것도 많이 걸리고 그랬는데 사과 요구하는 현수막도 걸리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야금야금 그 지역표를 좀 갉아먹은 게 아닌가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개딸들은 이재명이 이번에도 진다 그러면은 뭐 이번에는 김수현 머리채 잡고 좀 좁혀진 줄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랑은 상관없으니까. 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또 지난주에 잠깐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다뤘던 방탄유리 이번 주 월요일에 결국 설치가 됐습니다. 방탄유리 그 설치된 사진을 보면은 이게 그 일반 유리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 그 강화유리 건물 같은데 뭐 요즘 문자로도 많이 쓰고 하는 강화유리 계열 같은데 몇 가지 좀 말이 안 되는 게 좀 보입니다. 일단 그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러시아제 저격총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러시아제 사거리 2km짜리 러시아제 저격총이 이제 몰래 들어오려고 한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설치된 그 방탄유리는 민주당 측이 말하는 사거리 2km짜리 저격총알을 못 막아요. 그 유리로는 이거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탄유리라고 설치를 해놨는데 이게 좀 일반적인 그런 야외 행사 같은데 설치하는 그런 방탄판이랑 좀 달라요. 그 이제 제가 지난주에 교황이 그 방탄 전용차 방탄 전용차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보통 이제 그런 데 쓰이는 유리들을 어떤 걸 쓰냐면 유리가 아니고 아크릴이랑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을 그러니까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구성된 복합 소재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앞면은 아크릴이고 뒷면에 이제 아크릴판이랑 폴리카보네이트판을 붙여놓은 그런 방탄판을 쓰거든요. 이것도 투명한데 이제 유리랑은 질감이 많이 다릅니다. 뭐 그 빛 투과율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딱 봐도 이게 유리인지
아크릴인지는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크릴 같은 경우는 표면 경도가 유리만큼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크릴판 같은 건 설치를 하다 보면 흠집이 금세 나가지고 그런 걸로 티가 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캠프 측이 설치한 거는 그런 일반적인 방탄 아크릴판이 아니고 유리다. 그냥 유리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그냥 안전 유리로 보인다. 안전 유리는 뭔지 아시죠? 이제 자동차 유리 같은 데 쓰는 거, 이렇게 툭 치면 충격 받으면은 날카롭게 깨진 게 아니라 잘잘이 부서지는 그런 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략 그 판을 여러 개를 설치를 했는데 지지대랑 합쳐가지고 하나 무게가 한 55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 사람 한 명이 혼자 들기 좀 버거운 무게인데, 이런 걸 몇 개나 몇 년 설치를 하고 치우고 하려고 하면은 그 캠프 관계자들도 상당히 좀 고달프겠다 이것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히 이게 좀 얘네들이 그냥 정치적 쇼로 이 암살설을 퍼뜨리고 있구나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이틀 전이었나요? 이제 제주도 유세 때 이날은 방탄유리를 치웠어요.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겠지만은 방탄유리는 치웠고, 근데 치운 와중에 또 경찰 특공대 병력들이 차출돼가지고 거기 배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었는데, 옥상 위에 있는 이제 경찰 특공대 요원들의 사진이 찍혀가지고 보도된 게 있는데, 보면은 드론, 그러니까 안티 드론 장비를 이 양반들이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티 드론 건이라고 해가지고 드론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이제 겨냥해서 방아쇠를 당기면 총처럼 생기는 그런 장비이지만, 방아쇠를 당기면은 뭐 총알이 나가는 게 아니고 방해 전파를 발사해서 드론 조종을 이제 못하게 막는 그런 장비가 있거든요. 그런 걸 들고 있는 이제 경찰 특공대 사진이 찍히기도 했는데, 그런 거 보면 지금 뭐 드론 암살설로 지금 방향을, 그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거 방탄유리 며칠 설치해 보니까 막 번거롭기도 하고, 또 그 이제 은근히 이렇게 앞뒤로 막아놓으면은 바람 안 통해가지고 덥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더워서 그 집 못하겠다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제 드론으로 방향을 선회한 건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결국은 무슨 러시아 저격총 어쩌고 하더니면은 며칠 있다가 방탄유리 치워버린 거 보면은 지들도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구라했다는 거를 지금 인정한 꼴이 되는 거죠. 그래 버리면은. 그러면 그래서 이제 지금 국힘 측에서 이제 이 방탄유리 가지고 그런 식의 이런저런 비판을 하니까, 뭐 이재명은 자기 목에 칼도 맞아가지고 칼도 맞았는데 그게 뭐 그런 사람한테 할 소리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칼 맞을 짓 안 하고 살았어야지. 참. 그래서 이 방탄유리 뭐 이재명 저격설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이 위기감을 조성을 하고 있고, 실제로 개딸들은 이거에 입각해가지고 무슨 대선 후보가 사리 위협 받는 게 뭐 나라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스스로가 이거 그냥 거의 뭐 신빙성 없는 지어낸 이야기에 가까운 소리다 이런 식으로 자의만 꼴이 돼버렸고 방탄유리를 치웠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것 자체가 어떤 국가의 어떤 신뢰나 국제적인 어떤 위상, 신인도 같은 것들을 그냥 단지 자기들 선거에 이겨보겠다고 깎아먹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보면 저 나라는 어떻게 됐길래 지금 대선 총도 민간인들 총도 소지 못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된 게 대선 시즌이랍시고 대선 후보가 막 방탄유리 치고 다니고 저러냐, 이제 그런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국가다 이제 그런 인상을 심어주게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대외적으로 이제 뭐 무역하고 그런 업종들에서 많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아니면 해외 투자를 받는다든지 그럴 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무형의 하나 국가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신인도라는 게 그런 거고 국가의 이미지라는 게 그런 건데, 이거를 지금 단지 이재명이 그 자기 선거하면 이겨보겠다고 지금 다 이제 훼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암살설 이 자체도 어떤 공적 자산의 훼손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5월 17일 이제 연합뉴스에서 특판 기사를 하나를 냈는데, 인도네시아 이제 특판 기사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인도네시아 포퓰리즘 공략이 될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작년 10월에 선출된 인도 이제 프라보 대통령 이 지금 정권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했었죠.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가 이제 아시아 신흥국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투자처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국가였던 거죠. 동남아 쪽에서 특히 경제 규모도 크고 뭐 굉장히 이제 그 앞으로 발전 전망도 이제 밟고 있기 때문에 투자처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였냐면은 인도네시아 이제 그 화폐인 루피아가 이제 계속 그 환율을 그 인도네시아 환율에서 달러 환율에서 이제 강세를 보였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IDX 종합 지수 같은 경우도 작년 9월달에 이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도네시아 자체 그 내부 주식 시장도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 굉장히 잘 나가던 시절이었던 거죠. 작년 9월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올해 3, 4월 돼가지고 그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그 인도네시아 IDX 지수가 장중에 7% 이상 폭락하는 날이 2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주가 지수가 7%씩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이제 심각한 그 하락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달러 대비 루피아 환율이 그 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수준을 우리 IMF 맞았던 그 시절이죠. 그러니까 아시안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지금 그 달러와 환율이 역대 최고치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이 관세 폭탄을 전 세계적으로 때렸기 때문에 그 영향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거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새로 취임한 이 프라보 정권의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이 프라보 신임 대통령의 대표 정책이 뭐냐면은 전국 모든 영유아 아동 임산부에게 매일 한 끼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 이게 대표적인 정책이고, 이거를 인도네시아에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려면은 예산이 41조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게 인도네시아 전체 1년 복지 예산이랑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부분 시행을 했고, 올해 지금 이제 바로 전면 시행을 못했고 부분 시행으로 시작을 했고, 올해 내에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계속 이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전 국민 무료 건강검진, 그리고 신규 주택 연 300만 채 공급 사업, 이것들도 진행 중인데, 이것들도 이제 뭐 소요되는 예산이 매년 한 수조 원씩 들어가는 그런 이제 복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예산 들어갈 곳을 많이 늘렸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세제 정책, 이러려면 이제 필연적으로 세금을 또 올려야 되는데 세금을 올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원래 이제 올해부터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를 1%도 올리려고 했는데, 원래 이제 11%였는데 12%를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여론 반대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세금 올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론 반대에 부딪히니까 철회를 했어요. 부가가치세 1% 올리는 걸. 그리고 또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LPG 가스를 가정에서 많이 쓰는데, 이 LPG 가스 관련해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이 보조금 지급 정책도 이제 축소하고 이제 축소하는 개혁안을 내놨었다가 이것도 국민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예산이 이제 확 깎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그 세입 구조가 많이 막혀버렸단 말입니다.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세입 구조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지금 이제 뭐 도로, 교량 같은 이제 인프라 사업이 대거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에. 그리고 이제 뭐 연구개발비나 대학교 지원 예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R&D 예산도 대폭 삭감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비용 절감하겠다고 공무원들을 재택근무 시킨다든지, 뭐 신입 공무원 임용을 아예 그냥 잠정 중단해버린다든지 이런 상황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부가 일반적으로 하는 정상 기능조차 지금 수행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공약을 지킨답시고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와중에 또 이제 단인타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 국부펀드를 하나를 이제 새로 만들었는데, 이건 뭐냐면은 국영기업 지분을 모아가지고 이제 국영기업의 지분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국부펀드를 만든 건데, 이게 이제 뭐 싱가포르 모델을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가
따라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새로 나온 국부펀드인데 정작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이거를 국영기업 수익을 정부 주머니 돈으로 만들려는 그런 이제 시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국영기업들의 지분을 모아가지고 펀드를 합치고 하나로 이제 쥐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 국영기업 지분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안에 거대한 펀드를 형성해서 이 펀드를 어디든지 이제 쓰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래버리니까 그냥 저희 국영기업 돈들 그냥 정부 주머니 돈으로 쌈짓돈으로 쥐고 이제 멋대로 쓰겠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천연 자원이 이제 굉장히 많은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니켈이나 석탄 같은 광산업체 같은 경우는 필연적으로 환경 파괴가 따르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뭐 일종의 규제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래서 수수료를 물리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이런 식으로 좀 무리하게 지출 규모를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광산 수수료 같은 걸 대폭 인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있는 이 채굴업체 상당수가 해외 업체들이고, 이거를 뭐 해외 업체가 들어와서 자원 수탈해 가는 거 아니냐, 이제 꼭 뭐 그렇게 볼 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해외 투자의 일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끊기는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그 주택 300만 채 공급 사업을 위해 가지고 주택 관련 채권들을 이 중앙은행이 직접 사들이는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건 뭐 말하자면 이 주택 사업을 위해서 중앙은행이 돈을 찍겠다는 소리입니다. 돈을 찍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인 얘기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외 신용도가 인도네시아가 많이 추락을 한 상태예요. 추락을 한 상태이고 대외 신용 등급 하락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투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지금 저 나라 지금 산업 기반 흔들린다 이런 인상을 주기 시작하니까 해외 투자가 이제 캔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자면은 우리나라 이제 LG 그룹 같은 경우에 인도네시아에 11조 원 규모의 이제 배터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이 정권 바뀌고 이제 이러니까 지금 무산돼 버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이 인도네시아의 고액 자산가들이 이제 재산을 해외로 계속 이제 대거 빼돌리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암호화폐나 해외 부동산, 금 등으로 자산을 대거 이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관측됐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국가가 많이 흔들리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프라보 신임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를 넘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프라보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사업 같은 걸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프라보의 공약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약 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공약을 이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지지하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이 사례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번 조기 대선에서 뭐 이재명이 당선되고 나면은 이 얘기는 참 가정이라도 참 기분이 더럽긴 합니다만은 그 뒤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이제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애초에 이거를 그 연합뉴스에서 이 기사를 낸 것도 좀 그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 자체는 언제나 자기 제일 공약 중에 하나였던 기본소득 자체는 지금 한 스텝 뒤로 물러놓은 상태긴 합니다만은 기본사회는 여전히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기본사회 관련해 가지고 사실 공약들을 뜯어 보면 결국은 기본소득 하겠다, 뭐 어떤 식으로든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일단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말 자체는 뒤로 빼놓은 상태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공약들을 하나하나 실행을 해나가다 보면은 결국 인도네시아처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우려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딸들은 계속 지지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이 국민들 뭐 80% 지지라고 하는데, 이게 꼭 그 뭐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해서 그냥 이제 공약을 지킨다고 하고 있으니까 지지해 주자, 꼭 이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인식을 하고 있어도 인정을 못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가 오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그런 현상들은 개딸들은 이미 예전부터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만약에 집권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지만은 국민적 반발은 대선 때 받은 표만큼밖에 나오지 않아요. 표만큼, 그러니까 대선 때 이재명을 찍지 않은 표만큼의 반발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도네시아 사례를 봐도 참 우려스럽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제 뭐 혼자 하는데 뭐 이풀기냐 싶긴 한데 기존에 하던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서서 이풀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뭐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지네스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언제나 감사합니다. 제공입니다. 웰컴퓨터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길에 6사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9595, 051-271-0066,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뭐 카카오톡에서 웰컴퓨터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웰컴퓨터를 검색하셔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상위 PC까지 조립해드리고 있습니다. 단화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 견적을 확인해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반품으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웰컴퓨터를 통해 연락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 꼭 말씀해주세요. 이 유튜브 웰컴퓨터 채널에서 뭐 꾸준하게 지금 이제 콘텐츠를 내고 있고, 뭐 업로드, 그러니까 녹음하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웰컴퓨터에서 PC 조립 영상을 이제 하나 업로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좀 이제 따라 하시다 보면 충분히 집에서 DIY도 가능하다, 뭐 이제 그런 취지로 컴퓨터 조립 영상을 올리셨던데,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이제 한 번씩 영상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도 웰컴퓨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웰컴퓨터 유튜브 채널도 많은 관심 성원 부탁드립니다.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청란, 청개육,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라만카카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라만카카, 휘낭시에 브라우니, 마들렌,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생강청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선거철이라 좀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앞서서 지지율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제 이재명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들어가지고 어떤 경합 지역이나 중요 고점에서 김문수 후보 측이 많이 치고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 이런 데에는 이제 이재명 스스로가 표를 깎아먹은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하게 어쩌면 이게 이번 선거 통틀어서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키워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이제 또 망안이 나왔죠. 커피 원가 120원. 이제 개요를 약간 보자면은 5월 16일 날 이재명이 이제 K컬처 대동세상을 주제로 이제 군산에서 유세 연설을 했습니다. 그 유세 연설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경기지사 할 때 칭찬받은 일 중 하나는 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싹 없앤 일. 그래서 이제 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좋은 계곡이 평상 설치하고 독점해서 자릿세 받는 거 수십 년간 아무도 제안 못했다. 여름 한철 5천만 원에서 몇 억 번 다음 벌금 300만 원 내면 됐다. 뭐 계곡에 아이들 데려가서 발 좀 담그려고 하면은 닭죽 5만 원짜리 최소 2그릇 안 사 먹으면 못 들어가게 했다. 이걸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이재명이 막 때려 부수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권력을 이용해서 때려 부수면 가만히 있겠나? 제가 앞으로 국정 운영할 때에도 똑같이 할 건데 설득하고 대안을 만들어주고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그래도 끝까지 부당하게 버티면 권력으로 제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대안이라고 제시한 게 이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말씀드리는 와중에 이제 BC님이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오늘은 고생하셨습니다. 네네네. 퇴근길에 또 비도 오고 하는데 많이 막혔을 텐데.
전 전철을 타고 오기 때문에 맡길 일. 근데 그건 있었어요. 사람 많지. 하필 예. 제일 먼저 온 게 구로행이라 가지고 한 정거장만 더 가서 이제 그치. 신도림에서 제가 환승을 해야 되는데. 그치. 억울하지 그러면 또. 네. 근데 그 다음 열차가 꽤 시간이 걸려가지고. 텀이 늦어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 구로까지 오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신도림까지 뭐 버스 타고 왔어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탈 때는 네. 다음 열차가 한 10몇 분 뒤에 있었는데. 네. 그래도 구로까지 올라오니까는 한 5분 뒤에 바로 오더라고요. 따는 게. 그러니까 아마 또 중간에서 출발하는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나마. 예. 네. 그러니까 구로는 그거잖아요. 그 수원 쪽으로 내려가는 게 있고 인천 쪽으로 갈라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인천 쪽에서 올라온 게 바로 그럴 수 있겠구나. 뒤따라온 게 아닌가. 그럴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좀 우여곡절 끝에 왔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뭐 커피컵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하던 이야기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이 대안이랍시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닭죽 한 그릇을 6만 원씩 받고 파니 사람들이 안 오지 않느냐. 싹 정리한 다음 깨끗하게 정비해서 많은 사람이 오게 한 다음에 닭죽 말고 커피와 차를 팔자라고 자기는 제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는 또 닭죽 6만 원이라고 뒤에는 또 5만 원이라고 그래. 아무튼 이제 닭 5만 원 받으면서 땀 삐질삐질 흘려 1시간 동안 고아가지고 팔아서 3만 원밖에 안 남는데 커피 한 잔은 8천 원에서 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알아보니까 원가가 120원이더라.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내용이죠, 많이. 예. 그리고 이제 뭐 이어서 보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곡을 깨끗이 정비하고 유럽의 관광지처럼 산책로도 만들 거다. 그런데 도의 정책이 안 따르면 강제 철거하고 비용도 물리고 당연히 형사처벌하고 지원도 안 해준다고 했다. 반대로 협조하고 빨리 철거하면 카페로의 전환에 돈도 지원해주고 화장실, 주차장, 산책로도 만들어주는 등 할 테니 둘 중 어느 쪽을 고르겠냐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자기들이 다 알아서 싹 철거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어떤 설득하는 행정의 성공 사례로 제시를 한 거예요. 협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법대로 할래, 뒤질래, 꿀을래 이런 것 같은데 거의 이거를 설득하는 성공적인 행정 사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푼도 못 건지고 그냥 네. 빵에 갈래, 뭐 업종 전환해서 다른 장사 할래. 사실 저는 이제 여기서도 좀 괴리를 느끼는 게 이 계곡이 불법 영업 오래됐고 오래된 거 맞죠? 네. 상당히 횡포도 심각했죠. 이게 그렇죠. 고인물화되면서. 그러면 사실 저는 이 사람들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그냥 법대로 합시다 그러고 싹 밀어버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뭐 설득이랍시고 이런 소리를 했는지 이것도 좀 웃기고 이걸 설득살이라고 얘기한 게 좀 많이 웃긴데 자 그래서 이제 뭐 120원 단가를 조금 이따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일단 이제 이거를 자기 어떤 취적으로 다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분명히 그동안 계속 쟁점이 되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뭐 리마인드를 해보자면은 이 계곡 정비 사업 이재명이 최초한 거 맞냐? 이거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다시. 이제 21년 7월 6일날 그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이 그 입장문을 내가지고 이게 지금 남양주 시청 게시판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걸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뭐 이제 굉장히 긴 내용이면 이것저것 제끼고 이제 핵심 부분 추려서 보면은 이제 조광한 시장이 그 취임한 직후인 2018년 8월부터 취임 직후에 이제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하천 불법 정비와 하천 정원화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애초에 이제 이거를 하겠다고 작심을 하고 이제 시장 선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듬해인 그 2019년 6월 달에 그 하천 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일 날 그 이제 철거한 그 자리에 청학비치를 개장을 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청학밸리 리조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개장하고 나가지고 상당히 좀 호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개장 50일 만에 연인은 이제 15,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방문을 할 정도로 호응을 얻었고 그 즈음에 이제 시에서 실시한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책 중에 이제 4위로 이게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12월 달에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우수 정책 경진대를 냈는데 이게 이제 최우수 정책으로 당시 당대표 1급 포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20년 12월이면 총리님 아니었나? 당대표? 네, 그러네요. 네, 이낙연 총리님한테 아마 1급 포상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2019년 8월 5일자 중앙언론지 여러 군데에서 기사가 났어요. 보도가 나가지고 50년 만에 시민에게 권리를 되찾아 주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제 남양주 하천 정비 사업이 많이 보도가 됐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 보도를 보고 아마도 경기도 도청 측이 움직인 거 아니냐라고 이제 조광원 시장 측은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 2020년 6월 29일 경기도에서 이제 이재명 그 취임 2주년 기념 보도 자료를 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하천 계곡 정비 사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조광원 시장이 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이가 없는 거지. 이때부터 계속 이제 자기 치적으로 계속 포장을 해온 거예요. 뭐 최초가 아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 아, 남양주에서 이걸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도청 차원에서 진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마 그 대부분의 지역은 시나 군 단위로 이제 관리가 되긴 할 텐데,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립공원 비슷하게 도립공원 뭐 이런 그렇죠.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있고.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역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데를 했다고 하면은 뭐 하겠는데, 뭐 지금 직영으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 관할에 있는 그 기초단체들한테 이거 하자라고 공문 내려가지고 지원해주겠다, 도에서 지원해줄 테니까 하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이 사업을 퍼뜨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충분히 자기 체적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굳이 전국 최초로 네. 경기도가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 체적 만드는 것도 사실 굳이 최초 타이틀에 머물 필요 없고, 남양주에 사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잘해가지고 이 사례를 내가 본받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충분히 자기가 잘했다는 게 자기 면을 세울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서로 살 수 있거든. 네. 그 기초자치단체장도 띄우면서 같이 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얘기하면 학업기관에서 먼저 실행한 건데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냥 서열 같은 거 안 따지고 그냥 바로 차용해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했다 이래버리면 굉장히 좀 유연한 행정가 그런 면모를 보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사실 이 부분은. 네네네. 자기가 어떻게 포장하냐에 따라가지고 충분히. 근데 이걸 굳이 억지를 써가면서 자기가 최초로 했다는 거 그거는 계속 우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억지로 싸움 건 것 같은 그런 모양새죠. 네. 남양주가 문제 인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뭔가 짜웅이 있었나 의심이 될 정도로. 남양주 최민이랑 뭐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조응천 조응천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김용민 또 그렇죠. 있고, 예. 안돼지 김용민. 예. 하여튼 뭐 남양주가 이렇게 좀 빌런들이 좀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조광원 시장은 그래도 이제 그나마 좀 최소한의 어떤 양심을 지켰던 사람인 분인데 이제 이렇게 결국 이것 때문에 이재명은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도청에서 많이 탄압을 받았고. 그랬죠. 예. 거진 결국 이제 민주당을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가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가 계신데 참 이것도 보면 좀 많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왜 이렇게까지 굳이 이렇게까지 일을 벌려가지고 대립하게 만들고 남의 거를 뺏어오려고 했을까? 안 그래도 되는데 충분히.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자기 대표 정책도 아니잖아. 근데 지금 대표 정책화 무슨 자기가 어떤 하나의 상징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긴 하죠 이거를. 네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문제 원가 커피 원가 120원 이야기 해봅시다. 이거 이제 뭐 관련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민주당 측에서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민주당 측이나 아니면 뭐 민주당 측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뭐 민주당 쪽 사람들이나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원가가 아니고 원두 가격을 이야기한 건데 말하다 보니 뭐 그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2020 이게 이제 이 계곡 정비 경기도 계곡 정비 시점이 2020년이니까 2020년부터니까 그 즈음에 원두 가격 뭐 따져보는 그런 분석도 하고 그랬는데 뭐 뉴스공장 같은 데서 예, 뭐 몇 년 전이지 막 2019년 기준인가 네. 뭐 하여튼 5, 6년 전 뭐 이마트에서 파는 최저가가 뭐 최저가라면 10g당 135원인가 나오는 그래서 뭐 150 뭐 얼마 뭐 이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소비자 가격이고 그렇죠. 도매로 하면은 더 쌀 테니까 120원 정도 될 거다. 뭐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뭐 집어치우고 이재명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앞서서 이재명 워딩을 굳이 다 짚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분명히 원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두 가격이 아니고. 그렇죠. 네, 원가라고 했죠. 근데 커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그렇게 보면 이재명이 원가 개념을 잘 모르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가라는 건 그냥 주재료 가격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사실 뭐 그런 분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네.
그렇게 따지면 진짜 병원이나 뭐 병원도 관두고 뭐 변호사 같은 거 진짜 개사기꾼들이지. 그렇죠. 네. 뭐 좀 잘 나가는 변호사는 10분 상담에 뭐 10만 원, 뭐 5만 원 이러는데 그 남의 얘기 가만히 앉아 남의 얘기 좀 들어준다고 그걸로 돈 받냐 이렇게 얘기 나온 거지. 원가 한 번도 안 드는데 지금 네가 이러고 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보면은 이 원가라는 게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포함되고 일단 그다음에 부자재 비용도 포함이 되고 커피 같은 거 테이크아웃 하면은 뭐 잔이나 잔 뚜껑이랑 뭐 아이스면은 빨대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얼음도 들어갈 것이고 뜨거운 거면은 종이컵에다 그 종이 손잡이도 들어가고 뭐 들어가잖아요 이것저것. 네네네. 그런 부자재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게 임대료죠. 네, 있죠. 임대료. 그리고 또 시설 관리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뭐 전기세, 뭐 물세, 뭐 뭐 하수도 요금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청소비도 들어가고 뭐 인테리어 비용 들어가고 들어간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가라는 게 이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원두 가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설득력이 없다 사실상.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그 말이 헐나올 수도 있지. 아니면 뭐 신나가지고 그냥 뭐 그러니까. 떠들다가 뭐 자랑하려 떠들다 보니까 말이 헛나와서 이제 뭐 원가라고 했다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와 적반하장격으로 우기고 나오니까 우기고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이재명이 해놓았던 말버릇 때문에 나온 그러니까 이걸 말실수라고 말하긴 난 싫은데 망언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쩌다가 해야 실수지. 이재명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의 그 특유의 화법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기한테 유리한 것들은 과장을 하고 엄청 뻥튀기를 하죠. 엄청나게 부풀리고 반면에 불리한 것들은 심각하게 축소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화법 흔히 있는 일인 것처럼. 그렇죠. 이런 화법들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가난파리 중에 보면은 그래서 뭐 어릴 때 이제 뭐 험하게 컸다 이런 것들을 뭐 그 시절엔 그랬다 뭐 그런 식으로. 그 시절에 안 그랬거든. 아마 봐도 그 시절에 별로 안 그랬는데 그 시절에 그랬다 그런 식으로 넘어간 것들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과장 축소화법이 일상적이다 보니까 이런 식의 망언도 나오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원두가 120원이든 이 120원인 것도 그리고 엄청 쥐어짠 거예요 보면은 뭐 10g 들어가니까 10g으로 맞추면 120원 뭐 135원 150원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카페 하시는 분들 다양합니다만은 요즘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저가 커피 그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붙었잖아요. 저가 커피 시장 자체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싼 원두를 쓴다고 해도 아메리카노 요즘 이제 그리고 저가의 용량은 많은 것들이 그렇죠. 메가커피 나오면서 그게 이제 주류가 돼버리다 보니까 이 원두 10g 가지고 한 잔 뽑는 경우가 잘 없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보통 이제 뭐 더블샷 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 20g 그 정도로 쓴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뭐 여러모로 봤을 때 원두 가격이라고 억지로 둘러댄다고 해도 좀 많이 옹색하다. 그리고 원가 개념 없는 걸로 보인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다시 재반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카페가 폭리를 취한 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120원인데 커피 그러니까 원가는 120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8,000원에서 10,000원 받는다. 이 얘기 자체가 그러니까 폭리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은 사실상 듣는 사람은 폭리 취한다는 걸로밖에 들을 수밖에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이제 몇 프로예요 도대체? 응? 지금 뭐 1,000% 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10배만 해도 1,200원인데. 도대체 얼마를 남겨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5, 60배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커피 가격 8,000원에서 10,000원 그러는 게 굉장히 좀 낯설지 않습니까? 이 가격 숫자 자체가 우리가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접하기가 힘들죠.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우리 또 어머니들도 그렇고 스타벅스 비싸서 잘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저가 커피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메가커피, 컴포즈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이디야 같은 뭐 브랜드도 있고 백다방 치고 들어오고 뭐 그런 식이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8,000원 10,000원 그러면은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저기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양수리 같은데. 이 근교 불륜 카페. 그런데 어떤 데냐면은 보통 라이브 공연을 하는 카페거든요. 그렇죠. 통기타 가수 있고 그런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공연값까지 쳐가지고 커피값을 이렇게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입장료 개념으로. 네네. 더 받는 경우 있고 저는
이재명이 굳이 8천 원 많은 거길래 그러면 얘는 뭐 커피 마시러 그런 데만 다녔나 그런 생각도 해봤고 아니면은 호텔 커피숍 같은 데만 갔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카드 내고 카드로 결제가 뭐 카드로 현금으로 결제해가지고 커피를 사 마셔본 경험이 호텔 같은 데밖에 없다.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을 하든 도지사를 하든 커피를 마시긴 마셨을 텐데 자기가 커피숍 가서 직접 사올 일은 없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뭐 보좌관이나 비서나 이제 시켜가지고 사왔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커피값 잘 모를 수 있지. 그러니까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는 호텔 커피숍 같은 데서 마셔본 경험이거나 아니면은 양수리 불린 카페 가서 마셔봤거나 그런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커피값이 한 잔에 8,000원 10,000원 한다 이런 소리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뭐 정몽준 전 의원이 그 버스 요금 뭐 그렇죠. 60원 70원 버스 요금 70원 이야기 나왔죠. 예. 근데 이제 그 사례에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그 사례에 비춰봐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정몽준 당시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러고 나서 자기 실수를 인정을 했어요. 예, 잘 몰랐다 그랬죠. 나는 잘 모른다. 모르는 것도 그리고 뭐 그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 자체를 뭐 긍정할 수 있냐 그 부분은 제껴놓고 정몽준이 그런 삶을 산 거는 맞거든요. 야, 뭐 이게 재벌집 막내 아들 아니야. 그 드라마 나는 그 재벌집 막내 아들로 살았던 사람이니까 버스 탈 일이 뭐가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 그 기사님이 차로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뭐 운전면허 딸 나이가 되고 나가지고는 뭐 현대에서는 고급차 몰고 다녔을 거고 자기가 운전하고 싶으면 그랬을 텐데. 그러니 대중교통 요금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버스는 무슨 택시도 잘 안 탔을 것 같은데. 그렇지. 택시 탈 일도 잘 없겠지. 기사가 항상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서 재수 없어서 못 뽑겠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그거는 그거야말로 실언인 거죠. 망언은 아닌 거죠. 네네네. 자기가 잘 모르니까 진짜 모르고 그걸 하는 얘기니까. 근데 이거는 많이 이상하단 말입니다. 괴리가 너무 심해요. 원가 120원도 그렇고 8,000원 10,000원 커피값 8,000원 10,000원 이것도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럼 다르게 봅시다. 그래서 이재명이 그래서 계곡에서 좀 업종 전환을 제한하면서 커피 8,000원에서 10,000원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게 지금 근데 시중가랑 많이 동떨어지는 가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재명이 이제 커피값에 대한 현실 감각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혹은 기존 계곡에서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기존 계곡에 원래 이제 그 철거하기 전에 닭죽집들이 융성하던 그 시절에도 그 계곡에서 커피 파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8,000원 10,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 계곡 불법 점거한 사람들이 8,000원 10,000원 받은 건 폭리란 말이에요, 엄연히. 엄청 바가지 씌운 거란 말이야. 네네. 근데 바가지 씌운 거기를 그대로 받으라고 지금 제한을 한 거란 말이야. 그것도 도지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뭐야, 이거. 이것도 그 불법을 없앤다면서 거의 반불법에 가까운, 그러니까 편법이나 탈법에 가까운 행위를 지금 제한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막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느낌 들었거든. 어떤 대마초 파는 마약 시장을 마약상이 장을 한다면 야 히로뽕 팔아 이렇게 또 다른 불법을 제한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뭐 수리남처럼 코카인. 근데 코카인을 팔아 야 히로뽕 한물 갔어 그러면서 막 코카인으로. 누가 요즘 필로폰 하니? 그렇지. 업종 전환 한다면서 막 그런 느낌도 받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로 숫자가 참 뭐 원가 120원, 그다음에 커피 판매가 8,000원, 1,000원, 8,000원, 10,000원 둘 다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이게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 이재명 특유의 그 과장. 나는 이런 좋은 사업도 알고 있는 존나 유명한 행정가다. 내가 한번 다 해봤어. 야, 120원 원가에서 8,000원 10,000원씩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네. 뭔가 좀 이명박에 내가 해봐서 하는데 그런 느낌도 좀 받고 그래요. 네네. 자, 그리고 옛날에 이제 이 군산 뉴스에서 나온 망언이 이것만 있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저희 방송에서도 오래전부터 한 번씩 꾸준히 다뤄왔던. 네네. 꾸준히 다뤄왔는데 이게 좀 널리 퍼지지 못해가지고 늘 안타까웠던 이걸 결국 이제 이재명 본인 스스로 퍼뜨려 주셨는데 문제가 호텔 경제학입니다. 네, 이 이름은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붙여줬죠. 네이밍 잘했어요. 네이밍 잘했어요. 뭐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칭찬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네이밍을 잘했기 때문에 이건 거의 이 호텔 경제학이라는 말은 길이 남을 거야. 네, 이름을 주었어 그 그림에. 그렇죠. 저는 그때 이제 야바위 이렇게밖에 그걸 풀이를 못했는데 호텔 경제학 굉장히 깔끔한 네이밍이죠.
사실 앞서 말씀드린 군산 유세 때 이제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뭐 경제가 엄청 복잡하고 특별한 사람만 안다고들 생각하지만 경제란 돈이 도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동네에 관광객이 오기 전에 이틀 묵을 거라며 예약금 10만 원을 보내 호텔 주인이 받았다. 이제 호텔 경쟁을 시작을 합니다. 오랜만에 돈이 들어왔으니 외상값을 갚자고 하면 식품 가게 주인에게 돈이 들어와 통닭을 사서 먹는다. 통닭 가게 주인은 10만 원이 들어와 옆집 신발 가게의 외상을 갚았다. 신발 가게 주인은 드디어 돈이 들어왔으니 빵 사 먹자고 해서 빵을 사 먹는다며 식당 가게 빵 가게 주인은 호텔에 외상비 10만 원을 준다. 뭐 이후 여행객이 일정이 바뀌어서 호텔에 다시 10만 원을 받아간다. 그리고 이제 호텔이 10만 원을 예약으로 받았는데 여행객이 예약금 10만 원 예약을 취소하면서 10만 원을 돌려받았지만은 마을에 돈이 한 바퀴 돌았다. 뭐 이런 소리입니다. 이게 경제다. 네네네. 돈이 돌았다. 이게 경제다. 어느 분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드디어 좀 이게 널리 퍼지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제 하나씩 반박을 하시잖아요. 그 과정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장영자가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장영자가 이제 엄 돌려가지고 엄 돌리다가 부도 빡세게 내고 빵에 들어가면서 했던 소리가 나를 지금 빵에 안 집어넣었으면 그 엄 계속 돌면서 부도가 안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폰지 사기 구조잖아요, 이게. 그렇죠. 밑으로 네. 계속 빼가지고 위로 올려야 되는 그런 구조잖아. 자, 그래서 이 호텔 경제의 유래가 뭐냐? 이게 이제 불거지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제 좀 찾아봤는데, 일단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2017년 3월 16일 날 낸 기사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그 박근혜 탄핵 이후에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경선을 할 때네요. 20대 대선이죠, 아마. 네네. 그래서 이때 이제 19대. 19대였나? 예, 아무튼 지금이 21대. 지금 21대인가? 네. 아무튼 이때 처음 이재명이 호텔 경제학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재명은 합니다. 붙어 있잖아. 지금 이제 다들 보시는 그 짤.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이게 나오니까 이 당시에 내부적으로도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 내부적으로도 이건 좀 아닌데 이런 소리가 나왔어요. 이 오마이뉴스 기사를 찾아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오마이뉴스에서도 전반적으로 논조가 좀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말하는 어떤 학계나 혹은 이재명 캠프 측의 일각에서의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반면에 뭐 재은경 같은 인사들 보면은 이거는 좀 단순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과장이 있는데 이게 본질이다 이런 식으로 옹호하는 경우도 있긴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오마이뉴스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야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논조로 쓰인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호텔 경제라는 게 이재명 측에서 언제 처음 나왔냐? 이거는 2017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20년부터 다뤘나 이거를 2020년에 아마 다뤘을 거예요. 저희 시작하고 그리 오래되지 않고서 이 그림을 다뤘을 겁니다. 이 그림이 한번 돌아가지고 SNS에. 네네. 그래서 이것도 뭐 야바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이 논란이 불거지고 나가지고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이제 논객으로 필력을 널리 떨치신 김성민 씨가 지금 이제 팩트파인더의 칼럼니스트로 들어오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김성민 씨가 쓰신 칼럼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이게 그 여러 번 변주가 됐는데 미국 어떤 재계나 어떤 언론계에서 마커스 재단에서 2009년에 쓴 글을 이제 원전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제스 재단이라고. 참 미제스 재단. 근데 이거 팩트파인더에도 일단 포브스 거를 제일 먼저 아니야. 걸요? 포브스도 2011년이라고 팩트파인더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2011년이죠. 그래서 미제스 재단 글을 2009년에 올라온 미제스 재단 글이 거의 이제 원전에 가깝고 근데 계속 이제 뭐 변주가 되거나 다양하게 계속 이제 재활용되어 왔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2011년 포브스 기사를 이제 인용을 하셨는데 이게 테일즈 오브 더 $100 빌. 네네네. 그거 아니야. B 아니야, B. $100 빌 몰라? 예, 잘 모릅니다. 몰라? 모르면 넘어가고. 아무튼 이제, 테일즈 오브 더 $100 빌이라는 이제 이 포브스 2011년 기사를 이제 인용을 하셨는데, 요 같은 경우는 좀 기존에 그 미제스 재단 2009년 글이랑 좀 뉘앙스가 다르게 쓰기 같긴 해요. 포브스 기사를 찾아보면은. 일단 글을 쓴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기사는 아니고 이제 그 칼럼인데 네네. 이 칼럼을 쓴 사람이 이제 밥 맥티어라고 이분이
이 2011년에는 이제 그냥 다시 칼럼니스트처럼 글을 올리는 그러니까 원래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자고 네. 그 전에 댈러스 연준은행의 이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의 이사장이었다는 거잖아요. 미국. 그중 이제 댈러스 주에 있는. 예, 댈러스 그러니까는 이제 전체 연준 이사회의 이사 중 한 명이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고위급. 그렇죠. 미국 통화 정책 관련해 가지고 고위급 인사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그랬었고 이때는 이제 그만두고 줬을 때고 네. 이때 2011년 정도쯤 되면은 2010년부터 이제 그 남유럽 국가들로부터 파생된 그 유럽 재정 위기가 한창인 시국이었거든요. 네네. 이때 이제 막 그리스 엎어지고 그럴 때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태리 넘어갈랑 말랑 하고 그리스, 그럴 때잖아요. 뭐 이태리, 스페인, 그렇죠. 포르투갈, 뭐 이런 국가들, 남유럽 국가들이 이제 재정에 큰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넘어지려고 하던. 그렇죠. 그 유로존 내부에서도 막 독일이 그때 하드캐리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독일 혼자 하드캐리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고 막 그랬죠. 여러모로 봤을 때. 그래서 뭐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해주냐 마냐 뭐 이걸로 막 뭐 시끄러웠다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결국 계속 제대로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완화가 되지 못하고 계속 이 남유럽 국가들이 계속 방만하게 굴고 그다음에 자세히 뭐 스스로 일어서질 못하는 바람에 불만이 유로존 내부에서 폭발을 쌓이다가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를 한 거죠. 네네.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뭐 이제 그렇게까지 연결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배경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 칼럼의 내용은 그 그림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자가 호텔에 찾아와서 $100를 이제 선치를 하고 예약금으로 걸고 그러니까는 이제 호텔 주인이 식료품 가고 식료품 주인이 도매상을 가고 도매상이 이제 마지막에 성매매 여성한테까지 가고 성매매 여성은 호텔에 상주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한테 돈을 이제 내고 했다는 거죠. 돈을 그러니까 그 동안에 좀 외상으로 하고 나서 이제 갚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갚고 그러면은 이제 그 성매매 호텔에 머물고 있는 성매매 여성은 숙박비를 내야 되니까 숙박비를 아마 좀 못 내고 있던 게 있을 테니까 그거를 이제 다시 호텔 주인한테 줬고 이렇게 해서 돈이 한 바퀴 돌고 나서. 근데 여행자가 별로 마음에 드는 방이 없네요 하고서 다시 $100 받아가지고 갔다 이 얘기입니다. 진짜 이 얘기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몇 문장 없어요. 근데 이제 무엇을 가지고 이제 이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마지막에 이 문장이 나와요. 뭐냐면은 maybe Ben should lend Europe some $100 bills. 그래서 벤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벤은 유럽에 $100를 좀 빌려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문장이거든요. 이 벤이 여기서 벤 버냉키라고 당시 버냉키 미 연준 이사회 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호텔은 이제 $100를 손해를 봤지만 일단은 먼저 예약을 하러 왔던 사람은 무사히 돈을 잘 받아가지고 다시 다른 동네로 갔고 그다음에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돈 한 바퀴 돌았다. $100 외상 서로 외상들을 다 갚았잖아요. 빚이 없어졌잖아. 그래서 뭐 호텔 빼고는 다 괜찮다. 괜찮은 시간을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나오고서 그러니까는 벤이 이제 유럽에 좀 $100 정도 좀 빌려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이제 해석을 좀 해보니까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발등이 불이 떨어졌는데 뭐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럽 중앙은행만으로도 뭐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는 미국이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 미국 정부가 되든 도와준다고 띠먹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호텔을 예약을 하려고 했던 그 $100를 들고 온 사람이 미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안 떼고 나갔다. 그다음에 유럽 국가들 문제가 생긴 국가들 그 돈 가지고 빚 갚고 그럼 호텔은 누가 되냐? 호텔이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되겠죠. 유럽 중앙은행한테 $100 집어넣고 그럼 이제 이 각종 상인들이 이제 그 남유럽 국가들이 되겠지. 돈 돌린 상인들이. 그러니까는 이제 그 밥 맥티어 이 칼럼을 쓴 사람의 의견은 주장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설마 유럽 중앙은행이 돈 떼먹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특별히 손해 볼 거 없으니까 좀 이 급한 불을 좀 끌 수 있게 네. 자금을 좀 융통해 줘라. 네. 이런 의미로 이 네. 칼럼을 쓴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요 2011년 포브스 칼럼은 제외하고 네네. 그 외에 나머지 요 비슷한 비유들을 쓴 글들은 대체로 보면 이 어떤 순환 경제의 오류 혹은 모순을 비판하고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그렇죠. 이 비유 자체의 전반적인 쓰임새는. 네. 근데 이제 이재명은 반대로 쓴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유럽 케이스는 좀 다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되는 면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비유 자체가 굉장히 좀 깊이 없이 그냥 막 쓴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좀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 최초에 이 비유를 쓴 거는 이재명 본인은 아니긴 해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오마이뉴스 기사를 봐도 이게 무슨 제도든 아무튼 그 기본소득 관련 제도인가 거기서 이제 한 연구원이 처음에 이런 칼럼을 쓴 게 있었고 2016년인가. 네네네네네. 무슨 연구소 예. 새 어쩌고 세경제 뭐 그런 게 있었죠. 네, 아무튼 예. 이제 보긴 봤는데 연구소에 이제 연구원 한 명이 이 비율을 들어가지고 기본소득 구조를 설명한 글을 쓴 그게 적이 심지어 있었고. 자기가 유럽 어느 동네를 갔는데 겪은 일이라고 하면서 그건 좀 구라가 심한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거고 비슷하게 자주 인용되는 내용인데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네. 이게 경제인 것 같다. 네. 심지어 그랬어요. 네. 이분이 또 대학원 경제 석사 학위까지 받았던가 뭐 그래요. 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연구소 연구원을 하고 있는데 좀 그래서 그러니까 별 희한한 경험을 다 했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여기 이게 다른 뭐 김성민 님이나 이런 분들의 글을 보고 나니까 네. 야 진짜 이거 저거조차도 야바이다.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걸 구랄 아무튼 이제 2016년 경에 이제 그런 이제 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어떤 우리나라 시민단체 연구원 한 분이 이제 쓴 글이 있고 그 글을 가지고 이재명 지지자가 이제 이 다이어그램을 처음 만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또 이재명이 받아가지고 자기 페이스북에 게시를 한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그러면서 막 트위터에도 올리고 막. 네, 굉장히 이제 그게 남아 있잖아요. 널리 퍼뜨렸죠. 그것도 이제 다 네. 박제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당 인사, 이분이 21년에 피렌캠프 대변인 분 중에 한 분이셨죠. 김용옥님. 네네. 이분께서 이제 최근에 SNS에 관련해서 SNS를 하나 글을 올리셨는데, 미국 애니메이션, 비비스와 버테드. 네네. 아시죠? 이제 MTV에서 방영했던, 비비스와 버테드 에피소드 중에 이제 캔디 세일이라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게 어쩌면 시초가 아닐까,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이 캔디 세일이라는 에피소드가 95년도에 나온 에피소드니까 제일 오래되긴 했죠. 네. 나머지들은 다 2000년 이후니까. 요 에피소드 내용이 뭐냐면은 일단 이제 비비스와 버테드라는 애니메이션이 이제 어떤 거냐. 이거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90년대 90년대 중반? 중반부터라고 봐야겠구나. 이제 미국 MTV나 아니면 이제 미국 케이블 채널에서 시사 풍자를 모태로 하는 어떤 성인 지향 애니메이션들이 몇 편 나왔었어요. 대표적인 게 심슨. 심슨 같은 경우도 이런저런 풍자가 많이 사회 풍자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니면은 사우스파크. 사우스파크. 네, 사우스파크도 보면 애들 되게 귀여운 애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잔인하고 막 입 걸고. 네, 입 걸고 굉장히 적나라한 그런 풍자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애니메이션이고, 그리고 이 비비스와 버테드라는 애니메이션도 그래요. 여기도 보면 거의 대사 한 3분의 2가 욕이에요. 욕인데 굉장히 사이에 비판이나 풍자가 굉장히 세게 들어가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이 95년에 이제 방영된 캔디셀이라는 에피소드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 비비스와 버테드가 고등학생들이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미국 보면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자선 기금 마련한다고 뭐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같은 데서 방문 판매. 네네. 주로 이제 사탕 같은 걸 많이 팔죠. 할로윈 때 파는 것처럼, 할로윈 때 사탕 달라는 거 역으로 하는 것처럼. 네. 이제 방문 판매 형식으로 이제 이 비비스와 버테드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이제 학교 기금 마련 일환으로 이제 캔디바, 그러니까 초코바를 판매하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비스랑 버테드도 이제 자기들 이제 할당받은 물량을 받게 돼요. 학교에서 팔아오라고. 그랬더니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냐. 일단 이제 비비스가 일반인 한 명한테 하나를 팔았어. $2 받고. 한 개를 팔아가지고 $2 받았잖아. 이거를 이 $2를 들고 버테드한테 가는 거야.
버테드한테 $2를 주고 버테드 몫으로 할당받은 초코바 한 개를 사는 거야. 그럼 버테드는 다시 $2를 받았으니까 이 $2를 비비스한테 주고 비비스 할당에 초코바를 하나를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둘 사이에 $2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가진 초코바를 다 사들여 버리는 거야. 그러고서 서로 다 맛있게 먹어버리죠. 네, 서로 다 맛있게 먹어버리고 학교 와서 다 팔았다 그러고 $2를 주는 거야. 다 판 거는 맞지. 그렇죠.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 단순화시키면 이 얘기도 말이 되는 소리죠. 이거 안 그래도 이 호텔 경제학 나오고 나가지고 그런 얘기도 나왔으니까 뭐 온 가족 둘러 앉아가지고 10만 원 한 바퀴 돌리면은 가정 경제 활성화 되냐 뭐 그런 얘기 나오고 했으니까 딱 거기 그 비유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비비스와 버테드는 저는 이제 뭐 어떤 그 주식 사기범들 수법 있잖아요. 내부 거래 같은 거, 통정 거래 이런 것들. 네네. 그런 것들을 비유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당시 사회생활로 생각해 보면은 근데 이제 이것도 길게 보면은 결국은 이 호텔 경제학이랑 이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호텔 경제학에 대한 어떤 그런 식의 비유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지나고 보니까 이것도 원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텔 경제학이 이렇게 이제 이재명의 어떤 망언이 불거지고 나가지고 이게 여러 밈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뭐 카니 웨스트가 공연을 취소했지만 네. 문화기에는 활력이 돕니다. 뭐 그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뭐 호날두가 그 경기를 노쇼했지만 뭐 축구계에는 활력이 돕니다. 막 이런 것들. 요즘 이제 취소하면 다 활력이 돌아.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뭐 제가 SOS인 건 그거예요. 뭐 이제 막 그 개딸이 너네 후보도 없잖아 그런 소리를 하길래 후보는 없지만 선거판에는 활력이 돕니다. 그러네. 맞잖아. 활력이 돌고 있죠. 활력이 돌고 있잖아. 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온갖 취소를 하면 활력이 돈다 그런 얘기 나오는 와중에 이제 박찬대가 또 며칠 전에 이제 그런 글을 썼어요. 박찬대 의원실이라고. 네네. 어떤 글이냐면 박찬대 의원을 사칭해가지고 지역 업소에 이제 뭐 단체 예약을 걸었다가 노쇼해가지고 노쇼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뭐 제보 부탁드린다 이런 글이 박찬대 의원실에서 올라왔거든. 네네. 그때 거기다 댓글이 달린 거야. 아니 뭐 지역 경제 활성화 되네. 지역 경제 그러니까. 활력이 도네. 그렇죠, 뭐가 그렇죠. 문제냐.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애초에 이 자체가 저희는 이제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야바이 아니에요 사실. 호텔 10만 원 손해 본 건데 무슨 활력이 돌아.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호텔 주인만 저기 드럼통에 담그면 다들 행복해진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재명이 자기는 틀린 말 했냐 막 그렇게 우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다른 이후에 유세장 가가지고 이런 얘기 했었고 뭐 커피 원가 120원이랑 이거랑 두 개 다 뭐 좀 억가하고 있다. 뭐 맥락을 안 보고 또 잘라내가지고 트집 잡고 있다. 그다음에 내가 틀린 말인데 이게 경제에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까지 강하게 지금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수효과도 모르는 바보들이라고 네. 했죠. 이 와중에 또 유시민은 또 TV 나와가지고 또 이제 뭐 대학원 수준 아니면 뭐 이해 못한다 그런 마음까지 쏟아낸 상황입니다. 대학원 수준이고 네. 현대의 그 정책사를 네. 잘 꿰고 있어야지만 이 논란을 이해할 수 있다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순합니다. 근데 야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우리 둘이 대화하는 창에 뭐 채팅방에 적고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이거를 그러면은 지역 상품권으로 많이 차용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아니면은 지역 상품권 원형이라는 거는 각 가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 지역 상품권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역 안에서만 통용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어떤 상품권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더 단순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뭐 호텔, 가구점, 뭐 빵집, 문방구 얘네들이 다 이 가게들이 다 상품권을 발행을 한다거나 혹은 지역 상품권을 한 바퀴를 돌렸다고 치잖아요. 그럼 결론이 뭐가 되냐면은 10만 원어치 상품권이 부도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상품권은 근데 어음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결국 이건 10만 원 어음 부도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영자의 그 발언이랑 또 붙여보면 말이 되는 거야. 장영자가 자기만 안 집어넣으면은 어음 부도 안 나고 계속 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더 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났겠죠. 그렇죠. 계속 줄줄이 거기에 살이 붙으니까 이게 돌면 돌수록 물리는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니까 만약에 한 두세 사람이 거래를 했다 그러면 두세 사람 중에 한 명만 손해를 보든지 아니면 두세 사람이 손해를 보고 끝나는 일인데
이게 뭐 업체가 100개, 200개, 300개 되면 될수록 피해 규모가 커지는 거죠. 반대로. 그렇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뭐 이재명이 이제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경기 어려울수록 돈 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주장 네네. 자체만 놓고 보면 틀린 게 아닙니다. 마침 네네. 이제 PC님이 챗GPT로 이제 정리를 하신 게 있던데 잠깐 봅시다 이거. 그러니까 일단 승수효과는 그렇게 승수효과라는 개념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승수효과라는 단어를 모를 수는 있지만 그렇죠. 경제라는 건 돈이 돌아야 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알고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모르냐 하여튼 어쨌든 이 승수효과라는 표현은 쓴 게 이제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고 하는 네. 경제학자고 뭐 케인즈라고 다 그렇죠. 그것도 사실 케인스 모르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중학교 때 배우지 않나 케인즈? 중학교 아니면 늦어도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고학년 때 2, 3학년 때 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그 대공황을 그렇죠. 배우기 네. 때문에 네. 대공황 때 꼭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케인스입니다. 네네. 아마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네네. 나오고 나서 아마 대공황 나오고 할 것 같.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케인스는 그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걸 갖다가 수식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얼마를 투자를 했지만 이 승수효과에 의해서 그게 몇 배가 될 수도 있고 뻥튀가 될 수도 네, 있다. 예. 네.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돈이 잘 돌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유동성까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계 소비 성향까지 나오게 되죠. 네. 한계 소비 성향이 클수록 승수효과는 커지고 한계 소비 성향이 작으면 승수효과는 많이 커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 돈 풀면 돈 푸는 족족 쓰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승수효과가 커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쪽에서 나온 그 호태 경제학의 그림에서는 네. 10만 원 받으면 10만 원을 쓰잖아요. 그렇죠. 100%지. 그러니까 이게 한계 소비 성향이 1이야 1. 네. 인풋이랑 아웃이랑 동일해. 네, 그렇죠. 아주 굉장한 네. 그 뭐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10만 원 들어왔으니까 야 10만 원 그러니까, 써버려야지 하고 써버리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 네네네. 그래서 이 승수효과들은 이제 잘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이제 2022년으로 아마 돌아가야겠죠. 네. 사실 2020년부터고 경기도지사를 이재명이 하고 있을 때부터 계속 당시의 정부 그리고 기재부를 압박을 하면서 그렇죠. 지역 상품권을 풀게 하면서 돈을 돌게 해야 된다. 돈을 써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정 건전성 퍼티시라는 말까지 나오고 그랬었죠 그때. 아, 네. 그때는 머리 좀 없으신 분이. 네, 예. 그때는 우리가 방송을 하게 됐고. 그렇잖아. 갑자기 예, 네. 저희는 기재부의 수호자가 네, 그렇죠. 아무도 안 시키는데 네. 괜히 그냥 분기탱천 해가지고 그게 황희 부총리님 그립습니다. 그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뭐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 정부가 돈을 안 써서 뭐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은 지금은 전 세계가 저성장 국면이니까. 그렇죠. 적어도 이제 그 뭐야 G20쯤 되는 나라들은 다 저성장 국면이죠. 네네네. 경제 규모가 나오는 나라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3% 넘는 경제 성장률 3% 넘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이 없을 겁니다. 아마. 뭐 이제 제가 이제 비씨님 없을 때 얘기했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5% 성장 가지고도 지금 이제 성장 둔화됐다 말하고 있는데 거기는 개도국이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중국이 5% 성장한다고 해도 그렇죠. 시원찮은데 이거 앞으로 힘들어지겠는데 지금 중국 3% 그러면서 죽으려고 그러잖아. 그럼요. 궤도 경제 규모가 궤도에 오르면은 고성장은 힘들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네. 드러나거든요, 이제. 네. 그게 이제 한계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케인즈식의 사고는 이미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러니까 말하는 식으로 하면 뭐 우리나라가 정부가 돈을 안 써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막 시장이 무조건 돈만 풀면 된다는 주의죠, 이재명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한정에서는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일단 숫자만 놓고 보면은 윤석열 정부도 돈 많이 썼어요. 많이 썼어요. 재정 규모 축소된 적은 없어요. 일단 본예산 규모로는 계속
증가 추세였죠. 우상향이었고 네. 다만 증가세를 약간 둔화시키긴 했죠. 네. 증가세를 약간 둔화시키긴 했고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저희가 한번 다뤄들었던 그런 기사들이나 경제학자 분석에 의하면 뭐 성장에 연결되는 어떤 그 잘 쓴 돈이 좀 별로 없다. R&D 같은 거 축소시키고 한 게 네, 그건 이제 아주 큰 예시가 되겠죠. 네. 네.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일단 돈들은 다 쓴다. 그리고 전 세계도 돈 잘 씁니다. 네. 네, 잘 쓰고 그래서 뭐 정부 부채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돈 신나게 써가지고 훨씬 낮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이제 지금 2024년 기준으로 거의 50%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많이 올라. 10년 전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한 2배 가까이 올라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은 이제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재명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재명이 강조했던 건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역 상품권을 써야 되는 이유를 들면서 일본처럼 그러니까 일본이 돈 많이 썼잖아요. 뭐 아베노믹스 한다고. 네, 소비 쿠폰 뿌리고 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는 실제 이제 국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돈이 아니라 그냥 흩뿌리는 돈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진 게 없었다. 하지만 지역 상품권은 국민에게 내가 직접 쥐어주는 돈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승수 효과도 좋고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한다. 지역 상품권을 주면 이런 얘기였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케인즈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결국은 불경기 때는 돈을 풀어야 되지만은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중단하거나 회수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을 끊고 다시 이제 돈 들어온 많이 회수를 해가지고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케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경제가 만약에 어려워지면은 줄로선이 난 게 은행들이 손해 보기 전에 일단 다 그렇죠. 회수해야겠다. 내 자금 다 회수해야 된다. 대출을 회수해야 되니까. 그렇게 돼버리니까는 갑자기 안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서 시중의 돈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랬었다고 그래요. 그때는. 네. 그러니까는 케인스가 오히려 야 무슨 뭐 하는 짓이야. 반대로 해야 된다. 네, 반대로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이런 때 오히려 돈을 유동성을 공급을 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 경제가 돌고 이게 나중에 회복이 되고 나면은 그때 걷어들이면 된다. 회수를 하면 된다. 그런 주의였는데 문제가 뭐냐? 이재명식으로 하는 거는 돈을 푸는 정책이고 어떤 복지 정책에 가까운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건데 이것들은 경기가 회복이 된다고 회수할 수 있는 정책들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회수한다고 일단 직접적으로 회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기 뭐 상품권 지원 사업 지원 정책이나 아니면 기본 소득에 준하는 정책들을 실시를 했을 경우에 경기가 경기 회복됐으니까 이 복지 정책 하는 거 중단하겠습니다. 못 해요. 쉽게 못 하죠. 예. 네. 이건 정말로 그 표 깎아먹고 각오하고 결단 내리지 않으면 못 하는 건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지금 거의 없을걸요. 정치인 중에 그 정도 결단 내릴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사실상 이재명이 지금 말하는 이 정책은 어떤 이제 케인스의 승수 효과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은 케인스의 주장이랑 맞지도 않는 정책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예시로 든 게 후보 때문에요. 이번 주에 또 이제 얼처음소를 한 게. 근데 이제 후보 때문에 얘기하기 전에 이제 이 말씀도 좀 드려야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울 때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뭐 금리를 낮춘다던가, 아니면은 뭐 재정 지출을 확대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정부나 금융 당국에서 그런 확장 정책을 펼칠 수는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재명은 항상 그러잖아요. 지금 경제 위기다. 경제 위기다. 코로나 때는 당연히 뭐 경제 위기고. 코로나 다 끝나고 지금도 뭐 인플레 오고 경제 위기니까 돈 풀어. 물가 오르는데 돈 풀어야지. 돈 줘. 계속 좀 한 10년째 그 얘기하고 있지. 네네. 뭐 언제나. 근데 이제 케인스의 말도 결국은 이제 뭐 호황기 때는 이제 다시 이제 그 돈을 좀 유동성을 회수를 해야죠. 회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던 게 우리나라 그 현대 사회에 있었죠.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네. 물가가 경기는 안 좋은데 또 물가는 올라.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계속 돈을 재정을 풀었는데 물가가 더 올라. 물가는 계속 오르는 거지. 물가만 계속 오르고 환장하는 거지. 성장은 온데 간데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야 이거 돈 풀면 어떻게 좀 진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 진정이 안 되네.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놈의 뭐 신자유주의자들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뭐 밀턴 프리드먼이나 네네. 뭐 그런 이제 통화론자들이라고 그러나 네. 그분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노벨상도 타고 그러니까 세계 경제사의 주류가 바뀌었죠. 네. 케인지언에서 이제 통화주의자들로. 네.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돈을 그냥 다 쓸어 담아. 그래서 그때 미국이 그 연준에서 금리를 20%인가 뭐 했던. 그렇죠. 살인적으로 올린 적이 네. 있죠. 그래서 뭐 농담 삼아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가를 잡고 싶을 때는 네. 시장을 때려 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일단 시장을 한번 부셔. 다 그러니까 박살을 내. 그 시장을 부신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돈줄을 틀어잡는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럼 정말로 그때 아마 수많은 아마 기업이 넘어가거나 뭐 나자빠지고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물가는 뭐 물가가 오를래 오를 수가 없지. 돈이 없으니까. 뭐 다 망했다 나자빠졌는데 네. 물가가 어떻게 올라? 그렇게 해서 진정이 되었다고 하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케인지언의 어떤 경제 방향이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무소용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나중에 더 정교화 돼가지고 이제 신 케인지언이 등장하는 그렇죠. 계기가 되기도 네. 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흐름이 있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뭐 사람들 바보로 아는 것처럼 네. 경기가 어려울 때 돈을 풀어야 됩니다. 돈만 수요거 모르냐 이것들아 막. 경제 대공황이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이게 이제 거의 100년 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호텔 경제학으로 욕 먹으니까 다시 이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 이제 21일 날 이런 또 망언을 쏟아낸 겁니다. 결국. 네. 이제 인천 남동구 유세장 가가지고 이런 소리를 했어요. 뭐 이제 하다못해 뉴딜 정책이라고 미국이 대공황에 빠졌을 때 정부가 일자리 만들고 돈 쓰지 않았냐. 맞죠?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 다음 문장이 골 때리는 거예요. 그때 쓸데없는 댐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먹을 거라도 무료로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돌잖아요. 이 쓸데없는 댐이라는 게 이제 골 때리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댐이라는 게 이제 미국의 후보댐입니다. 후보댐이 어떤 댐이냐? 네바다주와 이제 아리조나주 경계에 위치해 있는 거대한 댐입니다. 거대한 댐 그야말로 이게 이제 로키 산맥에서 시작돼가지고 이제 캘리포니아만까지 이어지는 콜로라도 강에 이제 블랙 협곡이라는 협곡을 막아가지고 건설한 댐인데 높이가 221m, 길이 411m. 네, 사실 이렇게 잘 실감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댐이 어딘지 소양댐 아니야? 네, 맞습니다. 소양댐입니다. 네. 이 소양댐 저수량이 뭐 한 29억 톤 정도 네네. 물을 저수를 할 수 있다고 해요. 네. 후보댐이 그거에 딱 10배 정도 저수를 합니다. 소양강댐 10배 네. 규모의 댐이 후보댐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5년 걸렸거든요. 31년에 준공해가지고 36년에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대공황 시절에 대공황 시절에 이제 이 뉴딜 정책하면서 이런저런 토목 사업 많이 했단 말입니다. 미국에 철도도 많이 증설하고 하면서. 네네. 근데 그때 했던 토목 사업 중에 제일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를 받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토목 공사였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보면 실제로 이걸로 뭘 했냐? 그 완공 당시 기준으로 보면 세계 최대 발전량을 가진 발전소였어요. 여기가 수력 발전소인데. 지금은 이제 훨씬 발전 효율이 좋아지면서 후보댐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들이 생기긴 했지만은 얼마간은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전기 많이 생산하는 발전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금 미국 서남부 일대의 주요 상수원입니다. 여기가. 그러겠죠. 후보댐 없어지면 캘리포니아 농업 다 망한다 그래요. 아, 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댐이 크냐고 대체. 그러니까 사실 상상이 잘 안 되죠. 네. 직접 가서 보지 않는 이상은. 우리 스케일로는 상상이 안 되는 네. 주머니 댐입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은 이 댐이 쓸모없는 댐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뭐 공짜로 밥 주기 좀 뭐하니까 네. 댐이나 하나 만들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삽질도 좀 하고 그러면 밥은 먹여줄게. 그런 거지. 먹여줄게. 이게 뭐, 장난하나. 돌아버리겠어 진짜. 이건 뭐 나 이거 진짜 루즈벨트 시대에 신고하고 싶었다니까. 신고합시다 우리 영어로. 근데 루즈벨트 코리아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루즈벨트 재단 한국 지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영어로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후보댐을 이제 루즈벨트 시절에
건축했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루즈벨트 전임이에요. 전임 이거는 시기적으로 보면은 전임 때 계획해가지고 만든 거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루즈벨트 제대로 보내도 되긴 될 거야. 수많은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꼴랑 자기 대통령 하겠다고. 이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계속 시그널 보내고 있거든. 이재명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시그널 보냈거든. 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 나오고 있죠. 얼마 전에 이제 그 미국 외교부에서 음주운전 하면은 불이익 뭐 미국 입국할 때도 불이익 받는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이제 뜬금없이 그런 웹 자료가 올라가기도 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 국무부에서나 지금 이제 주한미군 병력 4,500명 빼가지고 괌으로 보낼 수 있다. 그런 얘기했거든. 네네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어떤 지금 유력한 후보에 대한 시그널이 아닌가.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네, 살짝 봤습니다. 네. 자, 뭐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합시다. 어느새 시간이. 네,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이제 일주일 남았지만은 한 열흘 정도 남았지만은 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이제는 좀 싸워볼 만하다. 힘내보자. 뭐 이제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정부가 빚져도 된다는 그 인식이 퍼지는 게 사실 지금 이재명의 홍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물론 그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최종 대부자가 되는 것처럼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거니까. 그렇죠. 국민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정부는 빚을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복지가 또 확대돼야 되는 것도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복지는 사회 부조의 개념이고 필요한 적재적소에 쓰이는 것이 원칙이다. 네. 그리고 충분하게 쓰여야죠. 네. 이거 뭐 그냥 막 눈바닥 쩍쩍 갈라지는데 그냥 그 1.5리터 생수 한 통 그 밭에다가 논에다 불이 들이붓는다고 농사가 되는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농사가 되게 하려면 충분한 물을 공급을 해줘야지 거기서 벼가 자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필요한 곳에 충분하게 공급을 하려면 필요한 곳에만 적재적소에 예산을 분배를 해야지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기본소득칙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고. 네네네. 뭐 그래서 기본소득 언젠가는 저는 이제 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언젠가는 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not today다. 아직까지는 이르다. 뭐 그런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죽기 전에 못 볼 거예요 아마. 뭐 그건 모르는 거고, 뭐 두고 봐야 하는 거고. 아무튼 지금은 아니에요. 적어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한 주 다들 기운 내시고 열심히 뛰어보도록 합시다. 네, 다음 주에 더 좋은 상황이 이번 주보다 더 좋은 상황이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